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신차 리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동차 리뷰 전문가고요. 저는 자동차 리뷰 전문가는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동차 리뷰 전문가라서 예전부터 이렇게 방구석에서 랜선을 통해서 자동차 이렇게 리뷰를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제네시스 G80은 깡통이 개꿀이라는 영상이 있고 이게 누적 조회수가 115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15만 뷰라는 거는 정말 뷰가 적은 게 아니죠. 근데 저는 이 제네시스 G80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요. 문짝도 열어본 적이 없고 제네시스 매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랜선으로 리뷰해서 115만 뷰 찍어내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좀 약간 어이가 없긴 없는데 그래서 제네시스 G80 전기차가 나왔다길래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관심이 솔직히 얘기할게 진짜 1도 없고 아예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정말 관심 없는데 한번 열어봤어요. 홈페이지. 그리고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좀 봤고 견적도 대충 내봤고 그냥 제가 어떤 전문가로서 이 차를 리뷰한다기보다는 그냥 제네시스 G80 115만 뷰 찍었던 그냥 방구석 랜선 유튜버가 제네시스 G80 전기차가 나온 거를 보고선 그냥 한 10분 보고 든 생각들 그 정도로 요 제목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들 간략하게만 그냥 짧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게 잠깐 좀 서론을 얘기할게요. 조회수가 한 100만 뷰 나오면 이 영향력이 그렇게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제 입으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인플루언서라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 이런 자동차에 관련해서 제조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방구석에서 랜선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 차가 좋네 나쁘네 하면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을 할 때 이게 나는 되게 별론 것 같아 혹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영향력이 너무 크면 저도 좀 이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약간 죄책감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글쎄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점이 있어서 저도 영상을 찍을 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찍는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까방권을 갖고 나왔는데 뭐냐면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이 두 개 다 이제 정주영 씨가 쓰신 책이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정말 제일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 꼽으려면 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 나오는 어록들도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있는데 기억나는 어록 중에 하나가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가면서 나아간다 라는 이런 어록들이 있는데 약간 각색화된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책들은 그렇기는 한데 요즘의 현실이 정말 이렇게 흙수저가 태어나서 재벌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랑 좀 괴리감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살게 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네시스 G80 이게 이제 전기차 이게 어떻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현대차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악감정 없고 이 회장님이 지금 의선이 형이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가끔 의선이 형 만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얘기해요. 오늘 의선이 형 보고 왔다고. 의선이 형은 저희를 모르고 저희는 알죠. 그래서 가끔 봐요. 그래서 어디서 보는지는 방송이니까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의선이 형은 어디서 봤겠구나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굳이 누구랑 적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방송하면서 제가 단지 유튜브를 찍는 목적은 그냥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출퇴근 시간도 너무 빠르고 늦고 집에 거의 못 오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제 택시 타고 다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차도 안 끌고 다니고 대중교통 탈 의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택시입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택시 탈 때 택시비가 저도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찍음으로써 소득이 만들어지고 그 소득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택시비에 그냥 다 때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영상 찍는 게 택시 탈 때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사람이고 이 차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없습니다. G80 전기차는요. 그러니까 저는 G80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관심 별로 없는데 전기차 더 관심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잠깐 봅시다. 서론 되게 길죠. 근데 제 영상은 사실 G80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그냥 이거를 요즘에 보니까 그냥 라디오 틀듯이 틀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뭔 소리를 하든지 그냥 틀어놓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러닝타임 확보하려고 서론 길게 깔았습니다.
제네시스 G80 홈페이지에 저 오늘 처음 들어와 봤고요. 뭐 이런 차가 있는데 되게 멋있게 찍어놨는데 이쪽 위에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전기 패널이 있죠. 여기다 또 전기 패널을 깔아놨습니다. 발전되는 양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이 많이 되니까 정말 친환경일 것 같고 주행거리도 정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고 뭔가 이공계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패널을 설치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기 패널도 있어서 참 굉장히 고급 기술이네요. 그래서 외국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이런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하는 브랜드에서도 이런 천장 루프에 솔라 패널을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흔하지 않은데 그 회사들은 이거의 그 발전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안 하는 거겠죠. 이게 뭐 그렇게 생각되고요. 일단은 견적을 내려가 볼게요. 견적 내기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홈페이지를 되게 잘 만들어놔서 좋은 것 같아요. 견적 내는 게 꽤 재밌으니까요. 여러분도 견적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 이 화면 보고 좀 이제 헷갈렸는데 배터리 용량이 87.2kWh고 최고 출력은 272kW고 최대 토크는 뉴턴미터 7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독특한 게 출력을 이제 킬로와트 단위로 써놓고 최대 토크를 뉴턴미터라고 써놨어요. 유럽 쪽에 자동차 전시장 같은 데 구경 가면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기차라서 단위가 다른 건 아니고 사실 다 결국 단위 환산하면 똑같은 겁니다. 결국 킬로와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홀스파워 마력이랑 그냥 단위만 다른 거지 똑같은 차원의 문제죠.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을 의미하는 단위이고 최대 토크는 거리의 크로스 프로덕트 힘이니까 뉴턴의 미터, 뉴턴은 힘이니까 F는 MA고 MA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여기 거리 단위 미터를 한 번 더 곱하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 되고 중력 가속도 고려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든 단위 환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랑 똑같은데 이제 전기차로 오면서 조금 더 익숙한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홀스파워를 쓰는데 전기차에 와서는 와트를 쓴다. 근데 결국은 다 똑같은 단위입니다. 전기차라서 와트를 쓰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와트로 단위 환산이 돼요. 전혀 쓸데없는 얘기인데 자 272kW가 있는데 여기 합산 출력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 그림 보고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합산 출력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전기차고 모터가 두 개, 그냥 전륜과 후륜. 그래서 그 두 개의 출력을 더한 게 272kW라는 게 아닐까 싶고 이게 마력으로 환산하면 항상 모를 땐 구글로 가면 모든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272kW는 360마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단위 시간당 뽑아낼 수 있는 출력이 360마력 정도 되고요. 보통 이제 최고 출력은 최고 속도랑 좀 관련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가속도랑도 상관이 있지만 가속도는 그 순간에 나오는 뭐 출력이 중요한데 그 순간의 출력이 보통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RPM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토크 밴드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뭐 전기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모터들은 굉장히 들어가는 전류의 거의 선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 가속이 굉장히 좋죠. 사실 그냥 전기 때려 넣으면 그대로 출력이 바로 딜레이가 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초반 가속.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초반에 엄청난 가속을 보이고 저희가 보통 내연기관 배기량 아무리 높아져도 제로 100을 땡기는 게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초반에 내연기관이 그 회전 저항이 있고 낮은 RPM에서 출력이 안 나오기 때문인데 그걸 이제 전기차 모터에서는 멍 때리는 구간이 극복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이 제로 100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시대에 왔죠. 그래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초반의 가속도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 센 가속도긴 하지만 사실 뭐 이거 진짜 출력 그대로 때려 박으면 거의 목이 꺾일 거 아니에요. 내연기관 360마력짜리랑 이제 차원이 다를 겁니다. 초반 가속이 360이 최고 출력인데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최고 출력은 최고 속도를 보통 의미합니다. 최고 속도인 순간은 어떤 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구동저항 빼고 공기저항에 대해서 일을 할 때 평형을 이루면 그게 이제 최고 출력이 되고 사실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공기저항이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이제 제곱이랑 대충 비례하는데 정확한 제곱은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결국 공기저항과의 싸움이고 공기저항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면서 결정되는 최고 속도는 결국 최고 출력이랑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게 360,
360마력은 이게 최고 속도를 가늠할 때 최고 속도도 상당히 빠를 거고, 전기차니까 초반 가속은 뭐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반 가속하려면 초반 가속은 사실 뭐 오히려 이 출력이 그대로 나오지 않게 약간 제한을 걸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초반 가속을 그냥 그대로 정말 내면 목이 거의 꺾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근데 여기서 보면 가격이 8,819만 원입니다. 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기차는 깡통이 8,8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천만 원에서 시작하는데요. 뭐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전기 모터 하나, 전기 모터입니다. 이륜 사륜도 없고 아마 전기 모터 2개인가 봐요. 그래서 사륜이 그냥 뭐 깡통이고 뭐고가 없어요. 8,8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뭐 여기서부터 이제 김이 다 샜는데, 8,800만 원 주고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살 생각이 있냐? 일단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없어서 관심이 별로 가지 않고, 이 차를 누가 사는지 왜 사는지도 좀 사실 의문이고, 이렇게 좀 봤는데 뭐 배터리가 이제 밑에 깔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여기도 모터 있고 여기도 모터 있고 이렇게 출력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색깔 대충 고르는데 뭐 이런 색깔 하죠. 파란색 멋있습니다. 좀 부자 같아 보이긴 하겠네요. 휠은 19인치인데 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를 수도 없고, 보통 이제 21인치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모멘트 오브 이니시 값이 좀 적은 거를 쓰는 게 조금 이득이 아니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멘트 오브 이니시 값이 크더라도, 그러니까 회전간성 값이 크다고 해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게 또 많아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건 이제 이론적인 상황이고, 너무 차체가 무거워지는 거가 전기차에서는 사실 총 보관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결국 전기차는 관건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의 방법은 휠을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9인치만 쓰는 것 같고요. 21인치 같은 걸 쓰면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손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전기차에서는 주행거리가 문제인데, 그 주행거리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공기저항을 줄이려고 이런 휠에서 보통 이렇게 좀 많이 막아놓는데요. 이 휠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날이 있는 게 공기저항이랑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공기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데, 얘는 전기차 치고는 전기차스럽지 않은, 그래도 꽤 예쁜 휠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들은 브레이크를 접촉시키지 않고 회생제동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제동할 때는 패드를 대지만 이제 열로 에너지를 날리지 않고 회수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냥 모터를 갖다 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발전기는 모터랑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전기차스럽지 않은 휠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차의 무게 대비 이 차의 그냥 어쩔 수 없는 에너지 손실에 비해서 이 휠에서 나가는 공기저항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랑 조금이라도 주행거리를 늘리는 거랑 이게 밸런스 저울질을 할 때 좀 디자인 쪽에 좀 포커스를 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고르는데, 뭐 사실 이 차를 지금 뭐 관심이 별로 안 가기 때문에 뭐 별로 의욕이 안 생기는데, 파란색은 좀 별론 것 같고, 갈색은 괜찮은 것 같고, 저는 무난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검은색을 할 것 같고요. 이 밑에 뭐 시그니처 보이는데 270만 원 더 내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관심이 안 갑니다. 이미 지금 8,800만 원이라서. G 매트릭스 패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디자인은 멋있어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뭐 8,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관심이 가진 않고요. 뭐 파퓰러 패키지 있는데 550만 원 더해지는데 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8,800에서 550 더 더해지면 9천 몇백만 원이 되는데, 9천 몇백만 원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요. 옵션 뭐 이렇게 다 고르는 거 있는데, 솔라루프 얼마인지 보니까 140만 원이에요. 뭐 하고 싶은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심은 가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차는 지금 그냥 깡통으로 만들면 이제 8,800만 원이 나오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9천만 원짜리 차입니다. 어떤 생각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누가 살까? 그런 그냥 생각이 들었고요. 누구를 뭐 깔려는 목적이 1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거는 누가 사는 걸까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걸 생각할 때 거의 9천만 원이면 1억인데, 1억 주고 제네시스를 사는데, 그것도 전기차를. 이제 전기차라는 게 보통 이제 친환경이라는 거라는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유지비의 경제성도 고려할 텐데, 그래도 이거 거의 1억 주고 이런 차를 사는 사람이 어떤 경제성이라는 게 본인한테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닐 것 같고, 이 차가 정말 친환경이냐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한 트럭인데, 어떤 쪽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딱히 이해가 가지는 않고, 뭐 제네시스를 사고 싶은데 뭐 전기차가 요즘에 트렌드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뭐 전기차 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글쎄 저는 뭐 제가 재벌들의 세계는 모르지만 그래도 꽤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뭐 주변에서 봤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막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테란노에 커피빈 입점해 있는 그런 빌딩 살고 뭐 이렇게 부자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막 쓰진 않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뭐 압구정 로데오에 빌딩 있는 친구 있는데 걔도 뭐 주유소 제일 싼 데 찾아다니고 뭐 그런 애고, 막 진짜 되게 막 뭐 부자들은 돈 생각 안 하고 막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쓰진 않아요. 근데 뭐 부자들이니까 9천만 원짜리 차를 뭐 그냥 대충 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 정도 가격대면 또 대안이 많잖아요. 대안이 되게 많은데 뭐 이 가격이면 사실 내연기관에서 제네시스 G80에 옵션 때려받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대비 이 전기차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냐 하면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누가 사는 걸까 이 돈 주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진짜로 이 돈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9천만 원을 거의 1억인데 1억이 누구 이름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 많다고 1억을 막 쓰나. 그래서 그냥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걸 누가 사는지. 뭐 사는 사람이 또 있겠죠. 제가 뭐 뉴스 기사도 안 보기 때문에 이 차가 예약이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관심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냥 택시비 벌려고 영상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또 고품격 탁신 팁인데 몇 가지 코멘트를 좀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재원표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재원표를 보니까 좀 신기했던 게 있는데, 이 차량의 이제 무게를 봅시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차는 이제 친환경이라는 프레임이 있는 차잖아요. 이 차의 무게는 어디 나와 있지? 이제 공차 중량이 2265kg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중량이 실제로 한 2.5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2.5톤짜리 차량을 뭐 속도 60 혹은 속도 100 고속도로에 올리면 이제 100으로 달리니까 그 속도까지 올려놓으려면 가속을 하려면 필요한 그 에너지가 있고, 꼭 필요한 그 에너지는 차량 구동 방식과 상관없이 뭐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필요한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럼 이제 무게랑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량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결국은 친환경이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내연기관이냐 전기차냐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전기차가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전기차의 전기가 화석연료 떼어갖고 나온 전기면 마찬가지 아니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게 자동차 엔진의 내연기관 태우는 것보다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전기차가 상대적 친환경인 거는 맞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친환경이냐 내연기관이 친환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동 형태라고 하더라도 무게에 따라서 필요한 가속의 최소한의 그 정해져 있는 에너지는 구동 형태랑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인간을 태우고 다니는 이동 수단으로서 저는 이런 개인 세단 자체가 이미 친환경이라는 프레임이랑은 되게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맨날 뭐 1%, 2%, 3% 갖고 효율 조금 좋게 발전하던 게 전기차로 오면서 정말 뭐 획기적으로, 뭐 정확한 계산 잘 못하지만 내연기관 대비 차가 폐차될 때까지 뭐 한 20-30% 정도 좀 친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사실 되게 드라마틱한 발전이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가 친환경이긴 하더라도 개인 이동수단이면 여기에 사람 한두 명 타고 다니는 건데, 2.5톤짜리를 한두 명이 타고 다니는 건 완전 럭셔리한 거거든요. 제네시스가 럭셔리한 게 아니고 개인 세단 자체가 저는 럭셔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환경은 뭐 대중교통이죠. 버스나 혹은 뭐 지하철 이런 것들, 혹은 뭐 1인 운송수단이면 뭐 킥보드 이런 거면 진짜 엄청나게 친환경인데, 제가 개인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친환경이랑 거리가 이미 많이 멀고, 그 와중에 또 2.5톤짜리를 쓰면서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이라는 프레임을 쓰는 거는, 그때 좀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긴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친환경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붙는 게 되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냥 정말 21세기의 대한민국 친환경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은 그냥 하나의 어떤 패션 아이템 같은 이런 트렌드인 거고, 이런 게 그냥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환경인 거구나, 이런 게 정말. 그리고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또 환경 파괴범 취급받고, 저도 뭐 친환경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진정성 있는 친환경인지에 대해서는 뭐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무게의 개인 운송 수단의 전기차를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친환경 전기차를 만들려면 좀 소형차들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고요. 조금 더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반박은 이제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에 무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얘기도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아시는 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그거는 그런데 이제 무게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구동 저항도 다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게로부터 자유롭진 않거든요. 무게가 좀 많아지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회생 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좀 떨어지죠. 구동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친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막 환경 파괴 엄청 많이 하면서 빨대 하나 갖고 막 되게 친환경인 것처럼 얘기하면 좀 약간 얼탱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재밌던데, 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뭐 거의 개뻥이라고 보지만 도심이 446, 고속도로가 400km가 나옵니다. 이거 보고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드시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400km 대충, 도심은 450km. 신기한 게 뭐냐면 도심이 주행거리가 더 길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은 도심에서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더 떨어지고 고속도로 주행이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그 차이가 거의 보통 일반적인 평균으로 하면 거의 한 2배 차이 나요. 뭐 재원표상의 연비 차이를 떠나서 실주행 해보면 고속도로는 거의 연비가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도심은 연비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은 폭망이죠. 자,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도심이 사실은 효율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고속도로 주행은요, 제가 예전에 하이브리드를 내가 사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을 만들어 놓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사실 그 영상 되게 핵심적인 내용은 되게 잘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이브리드라는 메커니즘이 시내 주행에서는 굉장히 정말 그 진가가 발휘되는데, 고속도로 정속 주행 위주로 갈 때는 그 메커니즘이 이제 진가를 발휘할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이제 고속 주행으로 가면 거의 내연기관 엔진의 역할로 수렴을 하게 되고, 하이브리드라는 기작 자체의 역할이 많이 줄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이 많이 있는 사람은 사실 하이브리드의 메리트가 좀 준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영상에서 했던 게 이제 본질인데,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이 좀 계셨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요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주행 거리라는 게, 그러니까 연비라는 게 결국에는 공기 저항과의 싸움입니다. 공기 저항은 속도의 거의 한 대충 제곱이랑 비례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곱이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다항함수로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데, 공기 저항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속도가 적을 때는 공기 저항이 거의 없고요. 그냥 무시하면 되고,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공기 저항을 거의 무시할 수 있고, 고속도로 속도 한 100km 정도 되면은 공기 저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100km에서 뭐 120, 130, 140, 150, 160으로 가면 공기 저항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0마력짜리 차나 400마력짜리 차나 최고 속도가 2배 차이 나지 않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0마력짜리 차 최고 속도가 뭐 250인데 400마력짜리 차 최고 속도가 뭐 290이고 뭐 이렇게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공기 저항이 정말 속도가 증가할수록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주행거리는 공기 저항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이런 차들이, 개인 세단이 공기 저항과의 싸움을 하려면 정말 이제 뭐 공기라는 매질이 없는 곳으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공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공기 저항에 되게 유리한 형태로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산되는 차량을 공기 저항만 생각하고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공기 저항은 뭐 다 고만고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극복할 수는 없고, 결국 고속도로 주행은 공기 저항과의 싸움인데, 전기차는 아직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결국 배터리의 발전이, 저는 결국 전기차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속도로 주행이 이제 40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400이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주행을 그냥 편하게 했을 때 400이 나올지는 의문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할 건데, 고속도로는 공기 저항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도심 주행은 이제 중저속이 많은데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도심 주행에서의 연비를 결정하는 거는 가감속이거든요. 내연기관은 브레이크 밟을 때 기껏 가속해 놓은 그 에너지를 열로 다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연비가 떨어지는 거고, 그게 되게 정말 많이 날려먹는 건데, 도심 주행의 연비가 고속도로에서 공기 저항에 대해서 주행하는 것보다 연비가 더 좋다는 거는 그만큼 회생 제동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 정도가 나올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이런 재원표를 보면서 이제 정성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성적으로 도심 주행의 연비가 상당히 방어가 된다. 그러니까 회생 제동이 상당히 쓸만하다. 진가를 좀 발휘한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제가 옛날에 하이브리드를 내가 사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사실 굉장히 어떤 분이
잘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무게가 많은 차는 하이브리드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무게가 많은 차도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데 모터쇼 같은데 가면 상용차 모터쇼 그 어디서 하더라? 까먹었네. 그 독일 약간 위쪽 동네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프랑크푸르트 말고 그 위쪽 어딘지 까먹었네. 제가 갔었는데 그런 상용차 모터쇼에 가면 막 트레일러들도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뭐 실제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이제 양산차 제조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무게가 무거운 차들도 하이브리드에 장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회생제동이 쓰인다면. 단 가감속이 좀 많은 상황에서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퀴즈를 내볼게요. 하이브리드, 무게가 무거운 하이브리드 차를 가장 먼저 도입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예를 들면 하나는 시내버스, 하나는 고속버스. 둘 중에 어디에 하이브리드를 먼저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은 도심을 다니는 시내버스에 하이브리드 버스를 먼저 적용할 것 같고 고속도로로 뭐 서울 부산 다니는 차는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면 연비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진가가 발휘되는 상황이 좀 적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를 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자, 어쨌든 이거 참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참 잘 된다. 이제 이런 회생제동의 시대로 오면서 결코 시내 주행이 연비 면에서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고속도로 주행의 공기저항을 극복하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고속도로 주행 거리는 제가 공기저항이 굉장히 주요한 변수라고 했죠. 공기저항에 대해서 하는 일이 결국 고속도로의 주행 거리에 되게 메이저한 포션인데 공기저항인 힘 곱하기 거리가 공기 저항에 대해서 하는 일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400km 갈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 주행을 한다 치면 공기 저항이 메이저한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공기 저항은 속도의 거의 제곱이랑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속도로 산업인증부 수치 기준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속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속도로 주행거리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90km로 서울 부산 갈 때는 뭐 한 400km 갈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보통 뭐 한 120, 130으로 달린다고 치면은 주행거리 엄청 많이 줄 거예요. 왜냐? 공기 저항에 대해서 일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거든요. 이 제곱의 함수니까 대충 제곱의 함수기 때문에 공기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전기차랑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공기 저항은 대충 막 만든 영상이긴 한데 되게 정성적인 얘기들 위주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고품격 닥신 TV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나름 생각할 거리들 방구석에서 랜선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를 내가 내 돈 갖고 난 솔라루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별로 효과가 없더라도 뭐 이만큼 더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기술 한번 누려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죠.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생돈 주고 이 차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많을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이런 차들은 왠지 이제 관공서에서 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디 구청별로 이런 차들 뭐 한 2대씩 사고 뭐 어디 뭐 지방에 도청 갔더니 이런 차들도 한 10몇 대씩 관용차로 또 뭐 사놓고서는 이제 쓰고 있다. 그러면 저는 좀 그거는 그러면서 이게 또 친환경 되게 뭐 이런 거 자동차 구입 이러면서 막 기한 올리고 뭐 이렇게 문서 써갖고 차량 나라 돈 갖고 구입하고 이런다면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사는 거는 남이 뭐라고 할 일이 아니죠. 근데 나라 돈은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소위 해서 대안이 많은데 가성비가 그닥 좋지 않은 차를 그것도 뭔가 친환경이라는 프레임 하에 이런 차를 막 그냥 자기 돈 아니어서 막 관용차로 막 사들인다? 그렇다면 저는 반대고요. 관용차로 살 거면 그냥 뭐 2.5 터보 같은 거 사면 되겠죠. 옵션 뭐 넣는 건 자유고 뭐 좋은 차 타고 싶을 수도 있죠. 관용 국가 요직의 주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자기 돈 갖고 안 살 차를 세금으로 막 사는 거는 저는 진짜 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런 차들이 왠지 좀 약간 그런 목적으로 많이 구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뭐 구입을 했다 쳐요. 그래서 잘 타고 다닌다면 또 모르겠는데 관용차로 이런 거 이제 10대씩 구입해놓고 실제로 이거 타고 출장 가려고 했더니 뭐 충전하기만 바쁘고 뭐 주행거리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몇 번 타지도 않고 그냥 어디 방치돼 있다가 뭐 3년 뒤에 무슨 경매로 그냥 헐값에 팔려 나온다. 몇 킬로 뛰지도 않은 것들 뭐 그런 차들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하면 자기 돈 갖고 그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마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사는 거는 자유인데 국가에서 관용차로 이런 거를 막 그냥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 사들이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화물 차량의 좌측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은 우측 차로로 내려가셔야 됩니다.